다 큰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선 아무리 기다려도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데 사건의 전말을 아는 듯한 어떤 수상한 남자는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장 터지는 오늘의 주간 악당, 미애현 이세씨 여성기자 실종사건 편입니다. 1998년 11월 25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쯔지대씨 가족의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받아보니 상대는 생각지도 못한 경찰이었는데요. 경찰은 대뜸 손녀인 노리코를 찾으며 용건을 전했습니다. A생명보험 건물 주차장에 노리코 씨의 차가 주차돼 있다는데 차 좀 빼달라고 전해주시겠어요? 알고 보니 건물 주차관리인이 미등록 차량 주차 문제로 가까운 파출소에 노리코의 차 번호를 전달했고 경찰은 차주의 신원을 조회해 집으로 전화를 걸었던 건데요. 24살 쯔지대의 노리코는 미애현 이세시 지역의 신문과 잡지를 발행하는 이세 문화사에서 2년차 막내 기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집에도 못 들어오고 이틀을 꼬박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리코가 왜 엉뚱한 데에 차를 세워둔 건지 가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노리코의 어머니는 일단 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결국 회사의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노리코 씨 오늘 출근 안 한 것 같은데요? 네? 쭉 일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기자가 된 후 야근과 밤샘을 밥 먹듯이 했던 노리코. 전화 한 통 없이 외박을 해도 어른들은 당연히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는 줄 알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에 연락해보니 황당하게도 그곳에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한편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노리코는 지난밤 늦게까지 혼자 회사에 남아 일을 했는데요. 밤 11시에 가까운 시각 깜빡 두고 간 물건을 찾으려 한 선배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했고 고생하는 후배 보기가 안쓰러웠는지 얼른 퇴근하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피곤했던 노리코는 못 이기는 척 가방을 챙겨 주차장으로 향했죠. 다음 날인 25일 아침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나고도 노리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선배 기자들은 그녀가 야근을 하느라 피곤해서 지각하는 거라며 곧 헐레벌떡 다녀오겠지 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노리코의 집에서 전화를 받기 전까지 그녀의 출근 여부를 누구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가족들은 노리코의 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A생명보험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주차된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야무지고 꼼꼼한 성격의 노리코는 늘 네모난 칸 안에 반듯하게 차를 댔는데 지금은 차체가 거의 대각선을 그릴 정도로 세워진 모양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관리인이 더 예민하게 굴었던 거죠. 가족들은 얼른 스페어키로 문을 열고 노리코의 차 안을 살펴봤습니다. 실내는 크게 흐트러지는 적은 없었지만 운전석 위치가 평소 고정되어 있던 것과는 많이 달랐고 늘 켜져 있어서 시동을 걸자마자 음악이 흘러나오곤 했던 카 오디오는 어쩐 일인지 전원이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차를 몰고 와 주차장에 세운 사람이 노리코가 아니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도 CCTV도 잘 없던 시절인지라 운전한 사람이 누군지, 몇 시에 주차를 했는지, 차 안엔 몇 사람이나 타고 있었고 또 내려서 어디로 갔는지 그 무엇도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타들어가는 속으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던 노리코의 가족들. 그런데 생활안전과는 신고 후 며칠이 지나서까지도 이 일을 단순 가출로만 취급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성인 여성인데 마음 내키면 훌쩍 떠날 수도 있지 하면서 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리코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경찰의 바짓가랑이를 붙들어가며 수사를 애원했지만 아니란 그들은 끄떡도 하지 않다가 결국 그녀가 실종된 지 한 달이나 지나서야 겨우 비공개 수사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한 달, 증거나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자취를 감추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경찰이 딱 한 명만 제대로 물고 늘어졌으면 금방 해결될 수도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당시 33살의 이치로라는 남자였습니다. 노리코가 회사 선배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11월 24일, 이치로는 아침부터 밤까지 노리코의 휴대폰으로 4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불러 조사하자 처음 남자는 지난 여름 이후로 노리코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 A생명보험 주차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본인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노리코의 차 안에서 2시간 정도 함께 있다가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그녀의 행방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날 노리코 씨는 왜 만났습니까? 지난 여름에 실수한 일이 있어서 사과하려고 만났습니다. 아리송한 이치로의 답변에 경찰은 본격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캐보기로 하는데요. 지금부터의 내용은 노리코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이치로의 일방적인 진술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잘 걸러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리코와 이치로는 관공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지역관광 특집 기사를 준비하던 노리코는 담당 공무원에게 취재에 도움이 될 만한 남자 하나를 소개받았는데 그가 바로 지역사회 청년단체에서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열대어 판매점 사장 이치로였던 것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이치로는 기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생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만큼 그는 이세시의 자연과 환경에 관심이 많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리코의 취재거리는 매우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니 일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하면 선배 기자들에게 이치로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고는 했다는데요.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호감인지 남자와 여자 사이의 호감인지 노리코의 입을 통해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치로는 두 사람이 남녀 간의 감정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둘은 취재가 끝나고도 개인적으로 몇 번 더 만나 연인인 듯 연인 아닌 한마디로 썸을 타는 관계가 되었다는데요. 어이없게도 이치로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를 하는 상태였죠. 노리코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치로와 만났던 거고요. 그런데 그녀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자에겐 아내 말고도 나고야에 사는 애인까지 있다는 사실인데요. 아내와 내연녀의 존재를 숨긴 채 노리코와 신나게 썸을 타던 이치로. 어느 날 그가 내연녀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노리코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통화를 마치자마자 이치로를 들들 볶기 시작하는 내연녀. 본인도 불륜을 하는 주제에 이치로의 바람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노리코와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내연녀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관계를 청산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이치로는 내연녀 보는 앞에서 노리코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사자도 아닌 그녀의 상사에게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노리코 씨가 저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앞서 언급했던 지난 여름의 실수라는데요. 이 일을 사과하고 싶어서 이치로는 11월 24일에 그렇게 노리코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댔고 결국 늦은 밤에 만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한참 전에 했던 실수를 왜 뒤늦게 사과합니까? 그 즈음에 애인이랑 크게 싸웠거든요. 노리코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가 만났다고 말을 바꾼 순간부터 경찰의 마음속에 이미 그는 유력 용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과 노리코의 실종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전혀 알아낼 수가 없었고 경찰은 이 뻔뻔하면서도 수상한 남자의 정체를 좀 더 자세히 캐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이치로의 숨겨진 모습들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어린이를 아끼며 지역사회단체도 열심히 이끄는 아름다운 청년 이치로는 사생활이 매우 복잡, 아니 지저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과잉보호를 받았던 그는 무엇이든 마음에 드는 것은 손에 넣을 수가 있었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며 이기적인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바람기도 상상을 초월했고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식탁을 뒤집어 엎는 것은 기본, 식칼까지 휘두르는 난폭함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폭력성만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 상당한 변태 성욕자였습니다. 그나마 입에 올릴 만한 예를 들자면 그는 의학서적에 실린 여성의 나체를 혓바닥으로 핥기도 했고 장인 장모가 집에 와 있는데도 요란하게 베이션을 하기도 했으며 이미 사용의 흔적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야 할 여성용품을 고이 보관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성에 중독된 사람으로 사업상 가끔 도쿄를 오갈 때마다 어김없이 호텔로 출장 여성을 불러들여 문란한 밤을 보냈는데 한 번은 호텔에서 직업 여성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의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이력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치로는 순순히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고 아내는 친정집으로 도망치듯 떠나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이치로가 나고야에 내연녀를 둔 것과 동시에 노리코에게까지 손을 뻗쳤던 겁니다. 헌데 경찰이 더 주목하는 사람은 아내도 나고야의 내연녀도 아닌 한때 이치로의 또 다른 불륜 상대였던 도쿄의 제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치로를 감금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는데요. 제이는 직업 여성으로 이 남자와는 도쿄의 어느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두 사람은 돈이 오가는 관계였지만 몇 번의 만남 후에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에 한 번 겨우 만나는 이 별 의미도 없는 연애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제이. 그녀는 이치로에게 이별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때부터 이 남자는 제이에게 스토커와 같은 집착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듯 물었고 심할 때는 10분 간격으로 연락을 했다는데요. 제이가 연락을 받지 않자 불쑥 도쿄에 올라와 집으로 쳐들어간 이치로. 나가달라는 부탁에도 소파에 떡 버티고 있던 그를 보며 실랑이에 지친 제이는 그럼 차라리 내가 나가겠다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때 이치로가 그녀를 집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와 마구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지쳐 쓰러진 여자의 목을 사정없이 조른 이치로. 잠시 기절했다 깨어난 제이에게 그는 잔인한 학대를 이어갔고 여자를 끈으로 묶은 뒤 커터를 들이대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치로의 눈에서 광기를 본 제이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그가 요구하는 변태적이고 굴욕적인 행위에 전부 응했으며 남자가 돌아간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폭력성, 잔악성, 그리고 도를 넘은 성적 각성. 경찰은 노리코의 실종과 이치로를 연관짓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그날 밤 둘이 만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고 어떤 물리적인 단서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한 달이나 지난 뒤에 시작됐으니 당연한 결과겠죠. 결국 경찰은 제이에 대한 폭행 사건을 이유로 이치로를 구속해 이 기회에 노리코의 사건까지 한꺼번에 취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제이뿐만 아니라 노리코에 대해서도 철저히 입을 다물면서 변호사를 통해 이런 의사를 전달해 왔는데요. 제이의 사건이 무죄가 되면 노리코 씨와 관련된 일을 전부 진술하겠습니다. 사법 거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건 관계자들과 노리코의 가족들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이 폭행 사건 재판이 열렸던 1999년 10월 5일 황당하게도 이치로는 정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지만 피해자가 직업 여성이었기 때문에 재판부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리코의 부모님은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누르고 재판 다음 날 아직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치로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이 못된 남자는 노리코의 부모님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인 가족의 입을 빌려 언론에 대대적인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매스컴의 보도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찌지될 가족들과는 연락하지 않을 것이니 더 이상 엮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죄로 석방되면 다 얘기해준다고 할 땐 언제고 이치로는 이렇게 입을 싹 닦아버렸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그는 자신을 체포한 정부에 대해 배상금 3천만 엔, 우리 돈 약 3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도 얼마 지나지 않아 취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치로는 실종된 노리코와 그녀의 가족들은 물론 일본과 일본 국민 모두를 농락하는 언행을 보였으나 결국 어떠한 혐의도 적용할 수 없었던 덕분에 20년 넘게 지난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시간 하염없이 노리코를 기다리고 있었을 그녀의 가족들은 대체 몇 번이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미스터리하게 종적을 감춰버린 쯔지대 노리코. 그녀가 행방불명된 원인에 대해서 이치로의 범행이라는 의견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황당한 소문들이 돌았는데요. 첫 번째, 북한 납치설. 북한이 간첩에게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 노리코를 납치해 선생님으로 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건 전 세계 네트워크가 경직되어 있던 1970년에서 80년대 정도에나 발생했던 일이지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 통신시설이 널리 퍼져가던 90년대 후반에 아무리 북한이라 한들 굳이 언어와 문화를 배우자고 외국인 납치라는 리스크까지 껴안을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 와카타노 섬 납치설. 미에현의 와카타노 섬은 섬 하나가 통째로 윤락사업에 특화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곳을 취재하러 간 노리코가 납치되어 강제로 매춘부로 일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섬의 성노동자들은 납치나 인신매매가 아닌 자의에 의해 일하고 있는 것이며 육지로의 출입 역시 매우 자유롭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또 노리코에게는 이 섬을 취재할 계획도 없었다고 하니 이는 근거 없는 헛소문에 가깝다고 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난민과의 로맨스설. 노리코는 평소 난민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기자였습니다. 실종되기 직전에도 4박 5일 일정으로 태국 여행을 갔다가 한 난민 캠프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날 함께 여행을 했던 노리코의 지인은 난민 캠프에 있는 젊은 남자가 그녀에게 반해 프로포즈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지인의 증언에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어 결국 노리코가 난민과 로맨스에 빠져 일본을 몰래 떠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어디에도 노리코의 출국 기록은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 사람이 굳이 밀항이나 밀입국을 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또한 신빙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노리코의 가족들은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아니 적어도 그녀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찾기만을 고대하면서 끊임없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이어가고 인터넷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야 할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국가나 타인은 이를 강제할 자격이 없고 강제한다 한들 그가 과연 진실을 털어놓을지도 의문인 이 복장 터지는 상황. 범죄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가 권력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보는 것도 무척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쯔지대의 노리코 씨가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하루빨리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안타까워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주간악당에 들러주셔서 오늘도 고맙습니다.